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1년 수능 특강 현대소설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가 대수능 기출 분석 요걸 했죠. 그쵸? 그래서 기출문제 현대소설과 고전소설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아마 처음 보진 않았겠지,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그래도 한 번쯤은 보고 왔을 거야. 이제부터는 정말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는 지문, 처음 접하는 문제들을 한번 볼 텐데요. 물론 예습은 해왔을 거야, 그치? 선생님 정말 이렇게 한 번 물어볼 때마다 살짝 좀 약간 엄습해오는 게 있어. 혹시 애들이 안 해오지 않았을까? 해왔을 거야. 했지? 제발 나의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라. 자, 선생님 너무 기대가 돼요. 뭐가 기대가 되냐? 이번에 수능 EBS랑 연계율 계속 70% 이어가겠다. 발표 난 거 봤죠? 그쵸? 그리고 또 어떻게 한다 그랬어? 좀 더 그런 체감 연계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치? 지문 유사도, 문제 유사도 이런 것들을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이겠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 이거 열심히 하란 얘기야. 그치? 자, 이거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유형, 개념, 지문 이런 것도 여러분 익숙하게만 뭐 다 외우란 얘기 아니야. 이거 뭐 내신 시험이야? 왜 외우고 있어? 익숙하게만 생각이 돼도 분명 안 본 친구들에 비해서 여러분들 월등히 앞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현대소설 첫 번째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지문이 두 개가 나와 있어. 두 개의 새로운 지문들이 나와 있어요. 선생님도 여기 나와 있는 지문 처음 봤어. 이 책에서 처음 본 거야. 이 교재에서. 자, 그러니까 선생님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그런 느낌으로, 똑같은 심정으로 이것을 대했습니다. 그리고 뭘 먼저 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지, 어떤 문제를 먼저 읽었을 때 여러분들한테 정말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을지 이런 걸 선생님 생각하면서 봤단 말이야. 같이 한번 해보자.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먼저 문제들 보면서요. 우리 유형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자, 윗글의 서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자, 선생님이 기출문제 짚어줄 때 첫 번째 문제는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그런 문제라고 했죠. 자, 이것도 서술자에 대한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서술상의 특징이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서술자란 무엇이냐? 소설 속에서 말하는 사람이거든. 그 말하는 사람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태도로 바라보느냐, 그게 바로 이 소설의 서술의 특징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서술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제시가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이 글에 제시된 조현봉과 복무제에 대하여 파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 이거 뭐야? 인물의 어떤 관계, 인물 자체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을 묻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지난번에 정리했던 5가지 소설의 문제 유형 중에서 인물 관련된 거 있었죠. 그쵸? 자, 인물 관계 파악하면 돼.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보기. 그래, 요거야, 요거. 자, 보기는 우리한테 뭐 정보가 된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자, 이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은 이 소설의 상황을 파악을 해야 돼. 이 소설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보기의 내용을 A의 내용과 연관지어 이해하고자 한다.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예습한 친구들 중에 다 해왔겠지만, 그치? 너희 모두 중에 자, 이 3번 문제를 보고 한 친구들 있을 거야. 왜? 예술 지문도 아닌데 갑자기 그림 나오고, 그치? 르네 마그리트 너무 좋아하셔. 우리 이 수능 특강, 그치? 자, 르네 마그리트 그림 나오고 너무 힘들어. 자, 힘들어서 여러분 아마 문제도 너무 크고 길고 포기하고 그냥 덮어놓은 친구들 있을 것 같아. 물론 지금이야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덮진 않았을 거야. 근데 실제로 수능 시험장에 가면 이런 거 덮는 애들 있다. 시간 모자랄까 봐. 근데 있잖아. 선생님 하나 알려줄까? 선생님 이 문제 지문 안 읽고 풀었어. 3번 문제 그냥 보기 보고 문제 다 풀었어. 답 나옵니다. 이따 보여줄게. 얼마나 선생님이 신기한 맛으로 하는지 한번 봐봐. 자, 그 다음에 4번. B를 읽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B에 나와 있는 어떤 인물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물의 행위를 통해 그 사람이 하는 행위,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성격을 이끌어내는 그런 문제. 역시 뭐야? 그 전에 우리가 정리했던 유형 중에 있었죠. 그쵸? 자, 선생님이 시에서는 30초의 투자 계속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소설에서는 꼭 그렇게 문제 순서 정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했죠. 다만 이거를 보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잊지 않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은 3번 보기 같이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보기 보니까 이 보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어. 어떻게 생겼니? 막 3칸으로 돼 있다? 그치? 자, 봐봐.
가운데를 봐봐. 가운데. 중요한 건 가운데야. 왜? 자, 왼쪽에 고모부의 삶의 내력 이렇게 돼 있지, 그치?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복무제, 그치? 복무제 맞니? 복무제 씨의 삶의 내력 해가지고 가운데 보면 조그맣게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어, 그치? 자, 화살표가 이렇게 모아져서 여기에 제시되고 있는 게 바로 그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이란 말이야. 그런데 있잖니, 자, 선생님이 나중에 예술 지문할 때도 맨날 얘기할 거지만 이 그림은 너희들이 볼 게 아니야. 뭐하러 보고 있어? 그림 봐봐. 징그럽지, 그치? 잘린 말, 뭐 징그러운 거 뭐하러 보고 있니? 자, 그림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술 시험이 아니야. 예술 영역이 아니라고 언어 영역을 보고 있어. 그 얘기는 뭐? 우리한테는 언어적으로 주어진 정보가 가장 중요해.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뭐다? 이 밑에 나와 있는 설명들이야. 됐지? 자, 그러면 이거든 어쨌든 이걸로 모아지고 있어. 이걸로 합쳐지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1순위로 봐야 될 거는 뭐냐? 이것도 아닌 얘라는 얘기지. 이거를 한번 봐봐. 뭐라고 하고 있는지. 자, 이 그림은 르네 마그리트의 붉은 모델이다. 뭐 상관없죠. 뭐 붉은 모델이든 푸른 모델이든 그게 중요하진 않지. 중요한 건 이거야. 발과 신발. 그치? 그림을 보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그런 것 같이 보이기도 해. 그치? 중요하지 않다니까. 자, 발과 신발. 표면적으로는 분명 성질이 다르지만, 자, 겉으로 봤을 때는 성질이 다르지만 묘하게 이미지가 겹쳐지는 두 사물이 하나로 응축되면서 자유로운 상상력을 자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서로 다른 어떤 대상이 있어. 발이라는 게 있고 신발이라는 게 있어. 얘네들은 달라. 다른 거지만 묘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치? 자, 묘하게 겹쳐지는 이 이미지. 여기에서 무엇이 나온다? 어떤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이 나온다라는 얘기야. 그럼 봐봐. 이 보기의 의도가 뭐겠니? 이 보기의 의도가 뭐겠어? 자, 고모부의 삶의 내력과 복무제 씨의 삶의 내력이 있어. 이 사람들은 달라. 봐봐. 발과 신발은 표면적으로 다르다 그랬어. 이 사람들은 같은 사람이 아니야. 동일 인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 사이에도 뭐 묘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 어떤 공통점 때문에 나는 이 사람들이 동일 인물이 아닌가 하는 어떤 착각에 빠지게 된다. 이런 얘기야, 그게. 그리고 이게 뭐야? 3번이. 이 보기. 이게 지금 보기잖아? 이 보기의 내용을 A의 내용과 연관지어서 보라고 했잖아. A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선생님 아까 이거 지문 안 읽고 풀었다 그랬지? A 안 보고 한번 선생님 풀어볼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래?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거다. 고모부와 복무제가 겹쳐지는 그 순간이야. 그때 이런 그림이 생겨나게 되는 거야. 1번 봐봐. 갑의 말을 한번 보세요. 보기의 그림을 보면 성질이 다른 두 사물의 이미지가 하나로 겹쳐져 있잖아. 자, 그럴 때 너희가 그림 보고 따질 거 있어, 없어? 없어. 자, 두 개가 겹쳐진 건지 사실 잘 보이지도 않아, 지금. 그치? 필요 없고, 여기에서 그 설명을 해주고 있잖니. 그치? 자, 보기에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이 맞나 틀리나 생각할 필요 없다 그랬어. 그치? 뭐하러 이걸 니네가 맞나 틀리나 생각하고 있니? 그거는 출제위원들이 하실 거고 너네는 이걸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일단. 자, 일단 받아들였는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자, 발과 신발, 성질이 다르지만 겹쳐진다라고 보기에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1번 맞잖아. 성질이 다른 두 사물의 이미지가 하나로 겹쳐져 있다. 이 점 때문에 이 글을 읽다 보면 보기의 그림이 연상될 수 있을 것 같아. 자, 보세요, 얘들아. 성질이 다른 게 겹쳐지는데 그것 때문에 이 소설을 읽으면 이 그림이 연상된다? 난 안 그래. 나는 아마 이 글을 읽고 이 그림을 떠올리지 못했을 거야. 그거 왜 그래? 니네가 그 그림을 모르니까 그렇지. 우리가 무식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1번이 틀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얘들아. 이건 있잖아, 얘들아. 너희들 자신을 생각하지 마. 니네 자신을 생각하면 나는 이거 봐서 연상 안 돼. 그건 네 생각이야, 얘들아. 네 생각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언어적인 정보들 속에서 답을 이끌어내는 거란 말이야.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자, 이 소설에서 이 그림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 문제를 냈겠니? 그치? 생각해봐. 이게 연상이 돼야 되니까 지금 이 문제가 나와 있어. 만약에 이게 연상이 정말 안 된다. 이 그림이 떠오르지 않는다. 이러면 이 문제는 그냥 다 없어져야 돼. 일단 이게 떠오른다는 걸 전제로 만든 문제라는 얘기야. 됐지? 자, 그러니까 1번은 그냥 당연히 맞는 거야. 넘어가. 자, 그 다음에 2번. 그런 것 같아. 이 글의 주인공 나는 의식 속에서 고모부와 복무제 씨가 마치 동일인인 것처럼 혼돈을 겪고 있잖아. 봐봐. 자, 두 가지의 다른 게 겹치면서, 그치? 마치 같은 것인 것처럼
혼동하고 있다, 착각하고 있다. 여기 제시된 게 고모부하고 복무제란 말이야. 지금 이 그림을 갖다 놓은 이유가 바로 그거야.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서 이 사람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 맞아. 고모부와 복무제 씨 둘 다 이북에서 38선을 넘어온 호랍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이 나온 거죠. 왜 이 두 사람이 이미지가 겹쳐지게 되었는지. 그치? 공통점이 나온 거야. 이건 어디서 찾아야 돼? 보기에 첫 번째 점을 봐봐. 고모부의 첫 번째 점. 사변 직후 이북에 아내와 3살짜리 아들을 두고 내려왔다고 돼 있지. 그치? 복무대 씨의 첫 번째 점을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 복무대 씨는 이북에서 단신으로 38선을 넘어왔다. 둘 다 이북에서 내려왔고, 그치? 둘 다 호라비로 가족들 없이 내려온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보기에 제시된 복무대 씨의 행동을 보면 그도 고모부처럼 이북에 자식을 두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더욱 이미지가 겹쳐지는 것일 거야. 그치? 자, 봐봐. 고모부는 애를 놓고 왔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복무대 씨는 애가 있는지 없는지는 안 나와 있지만 밑에 나와 있는 행동들을 한번 보세요. 가끔 밖에 나가서 낯선 젊은이들한테 먹을 것을 사주고 애틋하게 바라본대. 그치? 그 밑에도 보면은 한 백화점에서 백화점 앞에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한테 장난감 사달라고 앙탈하는 어린아이에게 멜로디언을 사준다고 돼 있잖아. 그치? 여기에서 이거를 추측을 해내는 거죠. 왜 저 사람이 그 젊은이들을 보며 어린아이를 보며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그럴까? 자식 생각이 나니까. 그치? 자, 됐어. 자, 그 다음에 5번. 자, 보기에 그림이 현실적이지는 않듯이. 자, 봐봐 얘들아. 자, 이 그림은 왜 나왔지? 이 그림이 현실적이지 않은 이유는 뭐지? 얘네가 겹쳐지면서 어떤 상상을 해내고 있단 말이야. 그치? 결국 이 그림이 나타나는 지점은요. 이 그림이 나타난 이유는 뭐야? 이 두 사람이 겹쳐지면서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근데 5번을 봐봐. 복무제 씨가 이북에 두고 온 혈육은 복무제 씨에게 신기루 같은 존재였겠지. 결국 복무제 씨가 목숨을 끊은 것은 그 신기루의 실체를 찾아냈기 때문일 거야. 계속 무슨 얘기?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자,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 여기에서만 이거는 안 나와요. 그림이 나온 이유는 뭐였냐? 두 사람의 이미지가 겹치면서 그림이 제시됐단 말이야. 그죠? 그죠? 이쪽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이 그림이 이 부분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지문을 읽지 않고 5번을 일단 찍어봤어. 그랬는데 나중에 지문을 읽고 봤더니 그래도 5번이 맞더라. 이런 얘기야. 자, 선생님 지금 왜 이거를 여러분 지문도 안 읽고 이거 여러분한테 해줬냐. 겁먹지 말라는 거야. 제발. 이런 보기가 있는 문제, 특히 보기가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두려워해.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그냥 안 읽어도 답이 정말 너희들이 이성만 가지고 있으면, 이성만 잃지 않으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단 얘기야. 알겠니? 자, 그래서 물론 이걸 읽고 나면 더 쉬워집니다. 지문을 읽고 나면 문제는 더 쉬워져요. 답은 더 확실하게 나올 수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자, 이 보기의 내용. 보기에 주어져 있는 정보들은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특히 그림보다 이런 언어적인 정보들 여기에서 사실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의 내용 다 1대1로 대응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기는 여러분 진짜 중요하게 봐야 돼. 그리고 우린 또 뭘 알았어? 보기를 통해? 보기를 왜 먼저 보라 그랬지? 지문을 이해하는데 힌트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어때? 지금 보기를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거 알았잖아. 그치? 이 글은, 이 지문은 다 이 사람에 대한 얘기거든. 이 사람의 삶의 내력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이 글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문을 한번 볼게. 자, 보자. 자, 보수도 보수려니와 내가 듣기엔. 자, 됐어. 나 등장했어. 자, 나가 등장했다. 그럼 내가 서술자야. 내가 말하고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럼 내가 등장했다면은 이 작품은 1인칭 서술자입니다. 자, 1인칭 서술자가 나타나는 시점 두 개 있죠? 1인칭 주인공, 1인칭 관찰자. 이 작품은 뭘까요? 얘들아. 그냥 때려 맞춰봐 한번. 통밥으로. 뭐가 될까? 지금 앞에서 자 보기에서 보니까 이 글이 이 소설이 누구에 관한 소설이랬어? 복무제라는 사람에 대한 소설이랬지? 그치? 자 그럼 복무제라는 사람 그 사람이 주인공이네. 난 주인공이 아니야. 내가 그 사람을 관찰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얘기죠. 자 1인칭 관찰자 시점이야. 이 작품은. 그치?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 내가 보고 들은 이야기, 그리고 그에 대해서 내가 해석한 것을 전달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1인칭 관찰자는요, 이 관찰자가 보고 들은 내용, 이 사람이 해석한 내용, 이 사람이 생각한 내용을 독자들이
봅니다.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죠. 왜? 이 사람은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잖아. 객관적으로 정말 딱 로봇처럼 정말, 그치? 로봇처럼 딱 본 거를 뭐 2시 방향에 뭐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자기의 평가, 주관적인 평가를 곁들여서 얘기를 해준단 말이야. 자, 그래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은요, 대체로 관찰자라는 말에 속지 마. 너희들이 관찰자라는 말이 나오면 당연히 그래, 관찰하는 거니까 객관적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하지만 너네 오키 봐봐, 오키. 자, 오키가 대표적인 1인칭 관찰자 시점이란 말이야. 사랑 손님과 어머니. 오키가 객관적이니? 아니야. 오키는 6살짜리 그 눈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야.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자기가 아는 만큼만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은요,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보는 눈으로 세상을 전달하기 때문에. 자기가 보는 눈으로 인물을 전달하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2번 선택지 안 되는 거야. 사건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제시하니? 그지? 자, 그래서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을 하세요. 자, 그래서 내가 듣기에내서 이미 우리는 여기까지 나온 거야. 자, 그들의 대화에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복무제 씨가 지닌 됐어. 주인공이 나왔어. 그치? 자, 이 복무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뭐래? 거기에는 기인의 풍모를 지니고 있대. 기인, 어떤 사람이야?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데 나오는 사람들이 기인이야. 그치? 기인 열전 막 이런 거 하잖아. 자, 그런 기인처럼 느껴지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지. 자기 밥줄인 직장하고 맞바꿀 만큼 어떤 의미에서는 직장 이상으로 그에게 귀중한 것이 그놈의 무죄를 향한 집념이다라는 거죠. 자, 이 복무제 씨는요. 자, 기인인데 왜 사람들이 신기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자, 무죄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집념, 집착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자기 이름에 대한 집착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 A 부분 밑으로 와봐. 자, A 부분 밑으로 오게 되면 이 복무제가 별명이란 걸 알 수 있죠. 그쵸? 자, 결국 이 사람의 본명은 조현봉이야. 자, 조현봉 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별명이 봉무제가 된 거야. 왜? 무죄라는 말에 대해서 하도 집착을 하니까. 이 무죄라는 집착이 뭐냐? 지금 이게 뭔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보면. 여기가 어디야? 신문사야. 그치? 신문사인데, 이 신문사, 출판사인가? 자, 출판사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은. 지금이야 그냥 컴퓨터로 이렇게 쳐가지고 딱 뽑으면 인쇄돼서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 이런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글자 하나하나를 이렇게 판에다가 조립을 해가지고 그거 진짜 판화처럼 잉크를 묻혀서 이렇게 찍었단 말이에요. 이 복무제 씨가 하는 일은 뭐냐? 거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문선공이라고 돼 있잖아. 그치? 자, 이 문선공의 역할이 바로 과거의 방식으로 인쇄를 할 때 원고대로 활자를 뽑는 사람이야. 그 활자를 맞춰서 그 찍을 수 있는 판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사람이 자꾸 중간중간에 마지막 부분, 마지막 단락의 B 부분에 나와 있죠. 중간중간에 자꾸 이 무죄라는 말을 끼워 넣는 거야. 그럼 돼야 안 돼, 출판사에서. 안 되지. 이 사람은 원고대로 시키는 대로 그 활자를 다 맞춰줘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어떤 중요한 단어를 무죄라는 단어로 바꿔가고 있다는 거야. 그래. 자, 그래서 그게 바로 복무제가 가지고 있는 기인적인 그런 풍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다시 A를 보자. A. 자, A. 더더욱 내가 예사롭지 않게 여긴 것은 물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우연의 일치에 지나지 않는 일이겠지만 복무제 씨 그가 고모부와 마찬가지로 이북 출신이며 호랍이라는 사실이었다. 자, 이게 뭐야? 아까 우리가 그 문제 풀 때 3번 문제였나요? 그렇죠? 저 3번 문제 풀 때 내가 고모부와 복무제 씨를 동일인이라고 헷갈리는 그런 상황. 그러면서 이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을 가져온 거였잖니. 그치? 그 부분을 이 A 부분과 연결지어서 보라고 했잖아. 그치? 자, 봐봐. 여기에서 이유가 나왔죠. 뭐라고? 여기 아예 나와 있네. 고모부와 마찬가지로 이북 출신이고 호랍이라는 사실이다. 아까 이거 선택지에 있었잖아. 그죠? 2번이 아까 선생님 그래서 맞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자, 그들 두 가지 공통점이 어딘지 모르게 그들 두 사람을 하나로 비끌어매고 있다는 인상을 나는 강하게 받았으며 따라서 내가 회사를 출발할 인쇄소로 향해 오면서 얼핏 겪었던 착각 내지는 혼동이 반드시 착각이나 혼동만은 아닐 뿐더러 고모부와 복무제 씨가 동일인임을 뒷받침하는 봐봐. 여기까지 읽었을 때 여러분 아마 헷갈렸을 거야. 진짜 동일 인물인가? 이렇게. 왜? 여기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고모부와 복무제 씨가 선생님, 오, 동일, 반전, 오, 진짜 알고 보니 같은 사람이었어. 소름 끼친다. 막
그러면 안 돼, 얘들아. 봐봐.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자, 또 하나의 기묘한 착각 속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고 있었다라고 돼 있잖아. 이 사람들이 동일인이라는 착각에 빠져들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동일인이 아니에요. 완전 다른 사람들이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문제 막 내용 일치 문제 이런 거 냈고 둘이 동일인이었어 라고 하면 니네 분명 그거 찍는 애들 있다? 아니야. 앞뒤를 끝까지 다 읽어봐야 된다는 얘기야. 어쨌든 뭐야? 서로 다른 성질을 지닌 사람들이야. 그런데 공통점 때문에 하나의 어떤 겹쳐지는 이미지가 있을 뿐이고 거기에서 상상력이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지. 그게 바로 동일인이라는 착각이 바로 이 상상력에 들어가게 될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3번 답은 뭐였어? 아까 선생님이 5번이라고 얘기를 했죠. 1, 2, 3, 4번까지는 이 A에서 다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어요. 됐죠? 자, 계속해서 지문을 보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내가 화제 속에 끼어들 차례였다. 여기에서 이 복무제 씨의 실제 이름, 조현봉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죠. 자,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무죄를 고집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자, 이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자꾸 안 해. 그러면 자꾸 봉급이 깎일 수밖에 없지 않겠니? 그치? 자꾸 돈이 깎이겠죠? 그러니까 그럼 월급도 덜 받게 되는데 보수를 덜 받게 되는데 왜 굳이 이거를 고집할까?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치?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자, 앞서 과장의 지적도 있고 해서 나는 늑다리 문성공을 늑다리 문성공이 바로 이 복무제 씨겠죠. 구태여 본인이 싫어한다는 별명으로 부르지 않으려고 신경을 가외로 써야만 했다. 됐잖아. 아, 이게 별명이구나. 그 사람의 본명은 조현봉이라는 이름이구나. 자, 사실 복무제라는 별명이 나에게 그럴 수 없이 친숙한 반면에 조현봉이라는 본명은 너무나도 생소한 것이었다. 이런 경험 여러분도 많이 하지. 그치? 선생님을 별명으로 부르다 보면 선생님 이름을 까먹을 때가 있어. 가끔. 그치? 가끔 이렇게 선생님 이름 얘기하면 그 누구야? 막 이러고. 지금 이 사람도 그런 상황이야. 사람들이 모두 복무제라고 부르다 보니까 자, 조현봉이라는 이름이 되게 생소한 거죠. 자, 2번 문제 가보자. 바로 옆에 있구나. 자, 2번 보세요. 윗글에 제시된 조현봉과 복무제에 대하여 파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물 관계 파악하는 문제라고 했어요. 자, 어때? 1번. 복무제와 조현봉은 동일인물이다. 그쵸? 이 사람들은 동일인물이 맞습니다. 고모부랑 동일인물이 아닌 거야. 자, 2번. 조현봉은 자신의 별명을 무척 싫어한다. 아까 뭐라 그랬어? 본인이 싫어한다는 별명이라고 했으니까 자기를 이렇게 부르는 게 싫대. 자, 그 다음에 3번. 복무제는 궤벽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다. 자, 궤벽이 뭐야? 이거야. 뭔가 기인들이 가지고 있는 괴상한 취미 이런 거 있죠, 그쵸? 자, 그런 게 바로 궤벽이야. 무제라는 글자로 자꾸만 바꿔놓는 그런 궤벽 때문에 복무제라는 별명을 붙였대. 그럼 가만히 생각해봐. 봐봐. 무제를 너무 좋아해. 무제에 집착하고 무제를 숭배해. 그치? 자, 이게 무슨 뜻이겠니? 그럼 무제라는 말을 봉이 뭐예요? 봉. 받든다. 이런 뜻이지, 그치? 무제라는 말을 이렇게 떠받든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람들이 지어준 그런 별명일 거야. 자, 그 다음에 4번. 나는 조현봉보다 복무제를 더 친숙하게 느낀다. 그쵸? 원래 이름보다 별명을 더 친숙하게 느낀다고 했고. 5번. 나는 복무제의 출신과 내력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 그럴까요? 그럼 A는 뭐야? A에 있잖아. 복무제가 이북 출신이고 호라비. 이 정도만 알아도 많이 알고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2번의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그 뒤로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 그 뒷내용에는 뭐예요? 사람들끼리 왜 이 사람이 무제라는 말을 그렇게 집착하고 이걸 그렇게 고집할까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봐봐. 자, 밑으로 아까 읽었던 부분에서 한 10줄 정도, 7줄 정도 내려오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제가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을 해줄 것 같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마 하긴 할 겁니다. 영감이 누구야? 이 복무제 씨야. 자, 이 영감은 틀림없이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 자, 왜 자꾸 그렇게 무제라는 말을 쓰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맛살을 찌푸리면서 아무 말도 없이 돌아선 다음에 작업을 중단하고 유령같이 흐느적거리면서 밖으로 나가버린대. 정말 좀 특이하긴 하다. 그치? 이렇게 이맛살 찌푸리고 말 안 하고 그냥 돌아서서 일 안 하고 유령처럼 이렇게 흐느적거리면서 자,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 아니겠니? 그치? 자, 이렇게 나간다.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아야 돼? 자, 인물의 행위나 인물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인물의 성격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복무제 씨의 성격 어때? 사람들과 소통해? 안 해. 사람들과 소통에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래서 계속 이제 그런, 왜 그럴까? 의문에 빠져 있다가 72쪽에 밑에서 넷째 줄 봐봐.
출판사에 입사해서라고 돼 있어. 시간의 흐름이 어떻게 돼? 거슬러 올라가지. 그치? 과거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 소설 읽다가 지문을 읽다가 갑자기 이렇게 처음 회사에 입사해서 이런 식으로 과거로 돌아간다. 그런 것이 있으면은 반드시 이렇게 해놔. 크게. 눈에 잘 띄게 해놓고서 여기에다가 과거 회상 이렇게 해놔. 만약에 나중에 다시 현재로 돌아온다면 닫아줘야겠죠. 그쵸? 왜 이걸 하냐?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 작품의 구조를 알 수 있어요. 구성을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야 뭐 현재에서 과거로 다시 현재로 들어오고 있다. 뭐 역순행적 구성 찾아놔야 될 거 아니야 나중에. 그치? 아니면은 과거 회상 없이 계속 시간 순서대로 가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 이런 것들. 우리가 개념에서 배웠던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지문에 적용하면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자,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한 부분부터 끝까지, 이 지문의 끝까지가 과거 회상 부분이에요. 자, 이 복무제 씨가 어떻게 자기가 만든 그 문서 속에, 그 인쇄판 속에 무죄라는 말을 집어넣고 있는지. 그리고 무죄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지. 중요한 부분은 그 부분이죠. 도대체 무죄가 무엇인가? 그죠? 자, 무죄가 무엇인가? 오른쪽에 보세요. 73쪽에 보시면 이 사람이 지금 무죄라는 말에 대해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죠? 사전을 찾아봤더니 뭐래? 안개라고 돼 있어. 근데 그냥 안개가 아니라 배 위에서 보면 마치 육지처럼 보이는 먼 바다의 안개다. 결국 이거 뭐야? 뒤에 보면 신기루라고 나오죠. 실체는 없는데 뭐니? 착시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체가 없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이야. 이 사람은 그래서 뭐라고? 이 내가 그걸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지? 자, 중략 부분 있죠? 중략에서 밑으로 세 줄 내려와 봐. 거기 봐봐. 자, 모든 꺼져가는 것, 모든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이 지니는 일종의 비극미를 그 말, 즉 무죄라는 말이 대변하고 있었다. 자, 무죄라는 단어는 피곤한 자들의 전유물, 흔들리는 자들의 끝내 보상받을 수 없는 동경 때문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시각 형상을 총칭하는 매우 상징성이 농후한 말이다라고 나는 나름대로의 해석을 붙였다라고 했잖아. 자, 나름대로의 해석이 있어. 그러면 이거 객관적이야? 아니라 그랬죠.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굉장히 주관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했어요. 어쨌든 무죄에 대한 이 사람의 해석은요. 뭐라는 거야? 이것이 피곤한 자들, 흔들리는 자들의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럼 결국 이 피곤한 자, 흔들리는 자가 누구란 얘기지? 복무제 씨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B 부분을 보면 이제 복무제 씨가 무죄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 예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그 예를 한번 볼까? 한국의 무죄에서 세계와 인간은 신에 앞서 존재하고 있다. 세계가 있고 인간이 있은 연후에 신은 하늘에서 하강한다. 당군의 아버지 환웅이 그렇고 수로와 혁거세가 그렇고 주몽에 붙인 해무수 또한 예외는 아니다. 이것만으로 한국 무죄가 인문주의적인지 어떤지는 말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의 문헌 무죄에서는 신이 인간을 창조한 얘기도 없고 세계를 만들었다는 얘기도 없다. 세계의 개벽 무죄가 없으니까 그 짝인 종말 무죄도 없다. 이렇게 돼 있어. 어때? 읽고 나니까 그 무죄 자리에 원래 뭐가 있었는지 되게 궁금해지지 않니? 그치? 이게 도대체 뭐에 관한 글일까? 굉장히 핵심적인 어떤 말을, 그치? 반복되는 어떤 말을, 즉 키워드를 무죄라는 말로 바꿔놓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야. 자, 그러면 4번을 보세요. 자, B를 읽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 자, 1번 볼까? 글의 흐름상 무죄란 말을 신화로 바꿔놓기만 하면 거의 완벽한 교정이 이루어지는 셈인걸?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자, 무죄 자리에 신화를 넣으니까 말이 좀 되나 봐. 자, 그 다음에 2번. 복무제 씨는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완벽한 문선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임이 분명한 것 같아. 자, 봐봐 얘들아. 일관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아무데나 막 예를 들면은 뭐 한국의 신화 무죄 아니면 뭐 세계와 무죄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죄를 아무데나 일관성 없게 집어넣었으면 이 사람 뭐야? 좀 모자라? 내지는 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은 어때? 어떤 핵심 단어, 즉 여기에서는 신화라는 말이 들어갈 때만 무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지. 그 얘기는 뭐야? 알고 그런다는 거죠. 그쵸? 실수가 아니라는 거지, 그치?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맘만 먹으면 자기가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할 수 있어.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틀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2번도 맞죠. 그 다음에 4번 볼까? 자, 이처럼 무죄와 신화를 일관되게, 그치? 처음부터 끝까지 신화만 무죄로 바꿔놨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일관되게 뒤바꾸어 놨다는 것은 고의적인 실수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치? 정말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일부러 그랬다는 거야. 5번, 어떤 글이든 일단 복무제 씨의 손에 들어가면 내용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 그쵸? 지금 이 부분에서 신화가 핵심이잖아. 자, 그 핵심이 되는 단어를 모조리 무죄로 바꾸겠구나.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3번을 볼래? 자, 일에 대한 보수를 적게 받게 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장난의 대가치고는 그 출혈이 너무 큰데? 복무제 씨? 이런 얘기야. 장난치는 것 치고는 너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겠니? 그 얘기는 뭐야? 지금 복무제 씨가 하고 있는 일을 장난으로 본다는 거죠. 근데 지금 장난이야,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돼? 장난인 것 같아요? 아니지. 단순한 그냥 가벼운 장난이 아니에요. 왜? 집착한다 그랬잖아, 얘들아. 집착은 장난의 수준을 넘어섰을 때 우리가 집착이라고 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3번은 단순한 장난이라고 한 게 잘못된 겁니다. 4번의 정답이 3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자, 윗글의 서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아까 선생님이 이 글의 서술자는 뭐라 그랬죠? 자, 1인칭 관찰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얘는 주관적인 어떤 해석을 덧붙이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대부분의 1인칭 관찰자 시점이 이렇습니다. 자기가 본 눈으로, 자기의 시각으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자, 그러면 보자. 관찰자니까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즉, 자신의 경험이 아닌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구에 대해서? 다른 타인에 대해서, 주인공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봐봐. 3번 같은 경우 자신이 겪은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야. 3번 안 돼. 그치? 자신이 겪은 거 아니야?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도 아까 선생님이 아니라고 했지. 왜? 주관적인 해석이지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1번 봐봐. 1번도 보면 회상을 통하여, 여기까지는 맞아. 이 부분 과거 회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 두 체험을 관련 짓고 있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과거와 현재에 겪은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결국 자기가 겪은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건데 지금 이거는 뭐지? 주인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기가 겪은 일은 아니에요. 자기가 본 일, 자기가 들은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1번도 역시 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1번, 2번, 3번이 지워졌어. 4, 5번이 남았는데 자, 5번 봐봐. 사건이 전개되면서 주인공의 정체가 점차 드러난다. 그래? 이 부분 보면서 너희들 복무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니? 모르겠지. 그치? 정체가 드러나지 않아요. 답은 4번이야. 자신이 듣거나 본 사건 및 상황들에 대한 인상과 해석을 서술하고 있다. 뭐야? 1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 될 수가 있겠죠. 자기가 보고 들은 거에 대해서 자신만의 어떤 해석, 인상을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바로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선생님이 이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말은 사실 이 1번 문제와 가장 관련이 있어요. 자, 어떻게 서술자를 찾을 것이냐. 그 서술자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태도를 갖게 되느냐. 결국 객관적인 태도가 아니라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주관적인 해석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넘어가기 전에 자, 오늘의 명언 역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언은요. 정솔비, 우리 솔비가 수강 후기에 역시 올려줬습니다. 노래야. 자, 짧은 하루에 몇 번씩 같은 자리를 맴돌다가 때론 어려운 시련에 나의 갈 곳을 잃어가고 우리 얘기 같죠, 그쵸? 자, 내가 꿈꾸던 사랑도 언제나 같은 자리야. 시계추처럼 흔들린 나의 어릴 적 소망들도. 그렇게 돌아보지 마. 여기서 끝낼 순 없잖아. 나에겐 가고 싶은 길이 있어. 너무 힘들고 외로워도 그건 연습일 뿐이야.
넘어지진 않을 거야. 나는 문제 없어. 자, 나는 문제 없어라는 이 황교영의 노래입니다. 저는요, 이 솔비가 올려준 노래를 보고 가장 신기했던 건 여러분이 이 노래를 안다는 사실이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어릴 때 듣던 그런 노래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같은 세대라는 것이 이로써 판명이 났습니다. 자, 선생님도 이 노래 되게 좋아했었어요. 정말 나는 문제 없다. 정말 우리 얘기 같잖아. 짧은 하루에 몇 번씩 막 같은 자리야 계속 막 그치? 아침에도 내가 1번 풀고 있었는데 오후에도 1번을 풀고 있는 거야.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지. 그러면서 막 어떻게 내 소망이 흔들리죠. 과연 내가 이래서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막 이런 흔들림이 있지만 어때요?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힘들고 외롭고 괴로워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 다 연습이야. 그치? 다 지나가고 나면 여러분 실전에서 정말 잘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노래의 다른 부분에 사실 솔비가 올려준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었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의 길을 가고 싶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렇죠? 여러분, 나 사랑하잖아. 그치? 안 미안해? 자, 안 사랑해? 나 사랑하잖아. 자, 사랑하는 내가 같이 가줄게, 너희들. 대학 갈 때까지 같이 가준다고. 그러니까 절대 넘어지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알겠지? 자, 그러면 넘어가자. 자, 두 번째. 오늘 아주 그냥 여러분과 제가 같은 세대라는 걸 확인한 유익한 명언 타임이었어요. 75쪽 가자. 자, 75페이지 가면은요, 또 두 번째,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최일남의 무화과 꽃은 언제 피는가? 뭐 이런. 제목도 잘 알 수 없는, 정말 언제 필까요?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제목인데요. 무시하고 일단. 자, 무시하고. 일단 문제 유형 선생님이 한번 짚어주도록 할게요. 5번부터 보죠. 자, 윗글에 봐봐. 에이, 서술상 특징. 첫 번째 이거라니까. 다른 거 없어. 자, 서술상 특징 역시 묻고 있습니다. 개념 엄청 많습니다. 개념 있던 선생님이 다 여러분 알려줄게. 자, 다음에 6번. 기억, 니은과 관련해서 현이가 품어슴직한 내면 심리. 자, 뭐야? 현이라는 인물, 그치? 내 친구 이름인데. 자, 이 인물의 심리를 물어보는, 인물의 심리를 추리하는 그런 문제네요. 자, 소설의 중요한 문제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인물의 심리, 태도, 정서 추리하는 거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7번. A에서 E, 이거는 뭐니? 각각의 어떤 소재들입니다. 그 소재가 가지고 있는 의미, 기능, 이런 걸 물어보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8번. 보기. 그래요. 자, 보기 이런 거. 여기에서는 보기가 정보가 아닙니다. 속았지? 자, 보기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정보가 있고 조건이 있어. 근데, 자, 여기에선 조건이야. 자,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냐? 봐봐. 보기를 보면 최일남의 소설에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준다 하고 4가지를 제시해주고 있는데 이 4가지 특징이 다 이 소설에 있다라면 정보가 되겠죠. 하지만 이 문제는 뭐냐? 이 보기에서 2가지 또는 3가지를 골라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조건이 되는 그런 부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 보기를 먼저, 다른 지문에서 선생님 항상 보기를 먼저 봤잖아? 얘는 굳이 먼저 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결국 이 8번 문제는요. 자, 뭐야? 어떤 문체라든가 아니면은 그 주제의식과 관련된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은 그다지 어때? 이 부분은 정보가 될 만한 것이 없어. 지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앞부분 줄거리를 봅니다.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자, 앞부분 줄거리 중요해. 왜? 자, 앞부분 줄거리를 통해서 우리는 인물의 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줄거리를 읽어볼까? 자, 유신이 발표되기 직전. 유신. 우리 PD님 성함이 유신이에요, 얘들아. 니네가 그렇게 궁금해하는 제작 PD님. 왜 제작 PD님은 제작 PD님이란 아이디를 쓰나요? 하고 그 궁금해했던 분의 성함이 유신입니다. 잘 알아둬라. 장군님이셔, 아주. 자. 얼굴은 되게 예쁘세요. 우리 아주 그냥 EBS의 스타일 막 최고야. 패셔니스타이신데 이름은 장군님이셔. 자, 이 유신이 근데 여기서 그 유신, 우리 PD님이 아니고요. 자, 뒤에 봐봐. 낡은 제도를 새롭게 고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자체로는 뜻이 좋잖아. 그치? 낡은 제도를 새롭게 고친다라는 뜻이지만 여기에서는 이 글에서는 지난 시절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단행했던 비상조치를 유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장기 집권,
정치적인 문제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계속 보자. 자, 유신이 발표되기 직전 야당 인사로 활발히 활동하던 현희의 남편은, 자, 지금 여기 현희라는 인물이 나왔는데 현희의 남편. 자, 현희의 남편은 어떤 사람이야? 야당의 인사라는 거야. 너네 설마 야당하고 여당의 차이는 알죠? 그쵸? 정권을 쥐고 있는 당이 여당이고요. 그 밖에 있는 당이 야당입니다. 자, 즉 현희의 남편은 야당, 현재 정권을 쥔 당이야? 아니야. 그 주변에 있는 당이란 말이야. 힘이 있어 없어? 없어. 그치? 자, 그 다음에 자, 어느 날 새벽 들이닥친 수사관에게 연행, 이거 봐, 힘이 없잖아. 힘이 없으니까 연행되는 거야. 자, 현희는 황망한 중에, 그치?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고향 친구이자 고등학교 일의 단짝이었던 순애에게 전화를 걸어서 만나기로 한답니다. 자, 순애라는 인물이 나와요. 자, 봐봐. 인물 관계를 줄거리에서 우리가 이끌어내라고 했잖아. 자, 이 순애 남편은 여당의 고위 당직자이다. 야, 여당인 것만으로도 일단 어때요? 이 사람보다 높죠? 그쵸? 높다고 보기엔 좀 어려워도 어쨌든 권력을 갖고 있겠죠? 근데 자, 여당인데다가 고위 당직자래. 어때? 힘이 이렇게 되겠지. 그치? 지금 현희는 자기 남편이 잡혀갔어. 그러면 빼와야 돼. 빼오기 위해서 어때? 힘을 가지고 있는 남편을 둔 순애를 찾고자 하는 겁니다. 그쵸? 자, 순애한테 전화를 걸어서 만나기로 했어. 이유 딴 거 없지. 그치? 뭔가 얘기를 해서 남편을 구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할 거야. 그럼 우리가 이미 지금 여기에서 인물 관계에서 힘이 어디에 더 실려 있느냐 이걸 볼 수가 있겠죠. 계속 보자 그러면. 자, 늦어서 미안하다. 기다렸지? 자, 누가 늦었겠니? 자, 힘이 많은 사람이 늦습니다. 그쵸? 자, 늦어서 미안하다. 기다렸지? 이 사람이 늦게 온 거야 지금. 별로 어디 다녀온다길래 그러려니 했어. 현희는 순애를 보자 이상하게도 평정을 되찾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스스로도 좀 놀라는 기분이 들었다. 자, 여기서 너희들 뭐 해야 되냐? 시점 발견했어야지. 어떻게 발견해? 어떻게? 자, 보세요. 여기 나라는 말 있어? 없어. 현희와 순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작품 밖에 서술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야? 3인칭 시점이야 얘는. 즉 작품 밖에 있는 어떤 서술자가 어때요? 그냥 가만히 관찰만 하고 있나? 현희가 코를 만지네? 아이고 나 떨어뜨렸네. 자, 현희가 코를 만지네? 뭐 순애가 뭐 이렇게 머리를 긁네? 그냥 관찰만 하고 있나? 아니야. 지금 뭐야? 현희의 속마음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상하게 평정을 되찾아 있는 자신에게 스스로 놀랐다라고 해서 이 현희의 뭐 내면을 서술하고 있어. 그렇지? 자, 그래서 이 3인칭 서술자는요. 3인칭 서술자는 일단 현희의 내면 알고 있습니다. 그쵸? 내면을 알고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자. 자, 이달 보름날이 막내 시동생 결혼날이지 않니? 하면서 이제 이 두 사람의 대화가 계속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쵸? 자, 대화를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냐. 봐봐. 지금 얘는요. 아주 여유롭죠. 그쵸? 얘는 어때? 남편이 잡혀갔지. 그치? 하지만 일단은 평정을 되찾고 막 엄청 막 이렇게 호들갑스럽게 얘기는 안 해. 근데 얘는 되게 여유 있고 사실 계속 읽어보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 좀 재수없어. 그치? 약간 좀 재수없어요, 순애가. 뭐 자기 남편이 좀 이렇게 높다라는 거를 의식을 하는 듯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봐봐. 몇 줄 내려오다 보면 어쩌다 그랬니? 했더니 그 말에는 대답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뻔히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 내숭을 떤다던가 현희로 하여금 다급한 호소를 끌어내기 위한 말의 순서로 던져오는 소리. 자, 어쩌다 그랬니? 순애가 모를까요? 모를까? 알걸? 왜 굳이 물어봤을까? 여기 말한 그대로야. 알면서 내숭 떨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어쩌다 그랬어? 그러면 그게 말이야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빨리 뭔가를 자기한테 부탁하게 하기 위한 그런 말이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앞서서 맥이 탁 풀렸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입을 봉하고 있자 멀거니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현희의 시선이 민망했던지 순애는 얼른 다음 말을 보탰다. 얼마나 놀랍고 걱정되니. 근데 어때요? 현희가 걱정해요? 물론 걱정하겠지만 순애한테는 갑자기 뭐 별로야? 그저 그래. 어때? 처음에는 왜 만났지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뭔가 이 사람한테 부탁하려고 만났단 말이야. 그치? 좀 약간 굽신대야 될 수도 있어. 그치? 그리고 굉장히 지금 자기가 걱정하고 있고 자기가 힘들다는 거 알려야 되는데 뭐 그저 그래. 그 밑에 심지어 그러니까 이처럼 태평스럽게 커피나 마시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순애 입장에서는 어때요? 어때? 좀 자기가 좀 의시되고 싶었었는데, 그치? 의시되고 싶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살짝 또 얘도 기분이 상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봐봐. 자, 현희는 당초의 계획과는 여기 찾았니?
찾았어? 자, 여기 보세요. 자, 그 단락 전체에다가 자, 이런 표시를 하십시오. 자, 여기에는 뭐가 나와 있냐? 자, 현이의 내면이 제시되어 있어. 이 사람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나와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봐봐. 왜 이렇게 자기가 삐딱하게 나가는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다는 거. 처음엔 분명 부탁하려고 만나는데 왜 만나고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삐딱해졌을까요? 뭔가 자존심이 상했겠지. 그치? 자, 순애를 만나면 불문곡직하고 백 좀 쓰자고 달려들 심산이었는데 우정 순애를 대면하고 나자 말은 제멋대로 옆길로 달아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을 제자리로 올려놓기에는 이미 판이 글렀다는 느낌을 되새기고 있었다. 그 까닭을 되짚어 가자면 이미 아침에 통화해서 실마리를 잡을 수 있는 일인지도 몰랐다. 왜 지금 이현이가 갑자기 그 순애에 대해서 막 이렇게 빌지 않고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뭐야? 순애가 너무 아침부터 여유를 부렸다는 거죠. 자기는 지금 너무 다급해서 만나자는데 자기는 누구를 만나야 되니까 30분 늦추자 이런 말에서 이미 살짝 어때? 너랑 나 사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약간 좀 서운한 마음도 있을 거고 친구들 사이의 사이가 좀 소원해진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밑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자, 네 남편은 잘 있지? 했더니 순애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순애 말 중에 둘째 줄을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공과 사를 엄격히 구별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이 얘기 굳이 왜 했을까? 우리 남편 자랑하려고? 야, 우리 남편 공과 사를 구별하는 남자야. 뭐 이렇게 자랑하려고? 아니지. 이런 사적인 부탁을 들어주기 어렵다는 약간의 거절의 뜻이 이미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이가 더 이상 얘기할 수 있겠니? 없겠죠. 그렇죠? 자, 그럼 보자. 자, 현이와 순애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 3인칭 서술자의 역할을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여기를 보면은요. 어때요? 자, 3인칭 서술자가 현이의 내면도 알고 있어. 그치? 자, 그리고 순애의 내면도 알긴 압니다. 그쵸? 자, 이 내면을 알긴 알지만 아주 조금 알고 있죠. 그쵸? 아주 조금만 알고 있고, 아주 조금 알고 있고, 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아예 어때? 현이의 내면을 이렇게 한 단락씩이나 서술을 해주고 있지. 그에 반해서 순애에 관련된 내용은 어때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 정도로만 제시가 되고 있는 거야. 결국 이 3인칭 서술자는 어때? 현이의 입장에서 현이의 시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 즉 제한적 전지 시점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도록 합니다. 76페이지를 가니까요. 자, 여기에도 뭐가 나오냐? 과거 회상 장면이 나와. 그지? 자, 과거 회상을 어디 나와? 넷째 줄에 나와 있죠. 그쵸? 넷째 줄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가 나옵니다. 지금 어때? 얘네들 사이 좋아 보여? 사이 별로 안 좋지. 하지만 과거의 회상을 왜 집어넣었을까요? 원래는 얘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과거에는 어때? 서로 막 나 곰보 이거 흉터 때문에 어떻게 시집가? 막 이랬더니 야, 좀 있으면 의학 수준이 높아지다 보면 깜짝같이 없앨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하면서 서로 막 이렇게 괜찮아. 나중에 고치면 돼. 막 서로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치? 그리고 중략 윗부분을 보세요. 결혼 후에도 우리는 서로 가까운 거리에서 살았으면 좋겠대. 결혼한 다음에도 우리 니네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 잘 하잖아. 우리 결혼한 다음에도 계속 만나자. 뭐 옆집에 살자.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만큼 사이가 좋았던 친구들이라는 것을 과거 회상 부분에서 알 수 있어요. 자, 중략 부분 뒤에서는 다시 현재로 돌아오죠. 얘네들이 만났다가 바깥으로 나왔다 그랬어. 결국 자, 이 소설 어때요? 현재에서 과거에서 현재로 가고 있다는 거지. 그치? 자, 그러니까 현재에서 과거, 현재라면 이 과거는 뭐가 되겠니? 얘는 회상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구성 방식 나올 수 있겠죠. 그쵸? 자, 이 소설의 구성 방식은 어떻게 돼 있어? 시간의 흐름이 어때? 역전돼 있잖아. 역순행적 구성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과거는 회상 형식으로 끼어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됐어. 자, 과거 회상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었냐? 이들이 어떤 관계였는지, 얼만큼 사이가 좋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서는 어때? 별로 안 좋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결국 마지막 부분은 뭐야? 결국 그냥 그렇게 헤어지게 된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헤어지게 됐어. 자, 그러면 5번 문제부터 한번 우리 순서대로 풀어보도록 할까? 자, 5번 보세요. 자,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서술상 특징.
1번 봐봐.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 거리를 두며 논평하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지금 보면 인물에 대해서 거리를 둔다는 거는 저 인물 저기 있고 내가 여기 멀리 떨어져서 쟤를 이렇게 관찰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래? 여기 보면 어때요? 현이라는 사람의 내면을 다 들여다보고 있었죠. 그렇죠? 속속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는 서술자가 그 사람 내면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거리 뒀어, 안 뒀어? 안 뒀지. 거리 0이야, 0.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거리를 둔다고 하면 안 되지. 그 다음에 2번, 대화를 통해서 좁혀지지 않는 인물 사이에 심리적 거리를 드러내고 있다. 어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현이와 순애의 대화가 쫙 나와 있는데 보는 사람이 피곤해. 그런 생각 안 들었니? 선생님 이거 읽으면서 굉장히 피곤했어. 막 뒷목 잡고 아 진짜 얘네들 왜 이렇게 사람 힘들게 하는 거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야. 왜? 서로 이게 굉장히 팽팽하잖아. 팽팽하게 서로 자기 자존심 안 다치면서 자기 속 얘기 안 하면서 쫙 가고 있단 말이야. 그게 좋은 친구들이겠니? 좋은 친구들은 팽팽하지 않아요. 그쵸? 느슨하고, 뭐, 자기의 정말 아무한테도 못 보여주는 모습 친구한테 보여주고 막 이런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 맞아요. 대화를 통해서 이 심리적 거리가 잘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2번 답이야. 자, 3번. 간결한 문체. 와 빠른 장면 전환. 얘들아, 빠른 장면 전환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뭔가 이렇게 긴박하게 막 여기 거리에서 뭐 집으로 뭐 은행으로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게 보여줘야 돼. 근데 여기에선 장면이 뭐 빨리 전환된다기보다 그냥 이 둘이 만났다가 과거 회상 잠깐 들어갔다가 다시 여기로 나왔다가 약간 좀 느슨해요. 그쵸? 그리고 뭐 사건이 뭐 속도감 있냐? 여기에서 뭔가 이렇게 막 뭔가 스피디한 진행, 뭐 빨리 확 뭐 나오고 막 이런 거 없잖아. 그치? 3번도 안 되고. 4번 인물의 성격 변화 양상을 제시하면서 이야기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자, 인물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고. 얘네가 사이가 좋았었는데 지금은 안 좋다. 그냥 이 결과만 보여주고 있는 거지. 이 변화가 어떻게 되어 왔는지 보여지지 않고요. 긴장감도 없죠. 자, 그다음에 5번. 과거와 현재를 회상 형식으로 연결했다. 이건 맞지? 그치? 회상은 드러나 있지만 인물의 심리 변화가 없어요. 자,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 6번 보자. 기억 니은과 관련해서 현이가 품었음직한 내면 심리, 인물의 심리 추리하는 그런 부분이죠. 자, 먼저 1, 2, 3번은 기억에 대한 설명인데 기억을 한번 보자. 앞에 있죠? 그쵸? 자, 그 까닭을 되짚어 가자면 이미 아침에 통화해서 실마리를 잡을 수 있는 일인지도 몰랐다. 아침에 얘가 왜 전화를 했지? 2번 봐봐. 순애 남편이 힘을 써준다면 내 남편이 별일 없이 풀려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마음으로 전화를 한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근데 어떻게 했지? 그 전화에서 나 좀 백화점 들렸다 갈게. 나 좀 바쁜 일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야, 얘가. 정말 짜증난다. 내가 해도. 그치? 자, 1번 봐봐. 다급하게 만나자고 청했는데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백화점부터 들르다니. 약간 이때부터 어긋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쵸? 3번을 봐봐. 나에 대한 순애의 마음이 이런데 더 이상 내가 말해봐야. 그렇지. 이거야. 그래, 네가 나를 그 정도로 생각한다 이거지. 그런데 내가 아쉬운 소리 뭐하러 해? 그래봐야 내가 구차해지는데. 그래서 그냥 이 사람도 그냥 온 것처럼 괜찮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간 겁니다. 그렇죠? 1, 2, 3번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자, 니은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허나 그 속에는 이쪽에 말막음을 위한 계산이 들어있다. 이게 뭐예요? 네가 뭘 부탁하려는지 내가 안 하는데 그 부탁 안 했으면 좋겠다. 말을 막기 위해서 뭐라 그랬지? 우리 남편 공과 사를 구분해. 뭐 이렇게 재수없게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거는 뭐예요? 4번 봐봐. 공과 사를 엄격히 구별하려고 노력한다고? 그러니까 너랑 나 이거는 사적인 부탁이니까 아예 말도 꺼내지 말라고? 이런 거가 되는 거지. 근데 5번을 봐라. 자, 남편의 하는 일을 그렇게 모르니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다는 말을 쉽게 하지. 이게 뭔 소리야 지금. 자, 너 그렇게 남편이 하는 일을 그렇게 모르냐? 네가? 네가 그래도 정치인 부인인데 이런 얘기야? 전혀 이거는 상관이 없는 얘기야. 이 맥락에서. 그치?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좀 약간 싱겁게 나왔어요. 그쵸? 자, 7번 보자. A에서 이 소재의 의미를 파악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1번을 보자. 자, 1번에 뭐가 나와 있냐면요. 곰보가 나와 있다. 자, 곰보를 보고 내가 현이가 웃음이 나올 뻔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자, 이 곰보를 보면서 뭐가 나와? A 밑에. 과거 회상 들어가게 되죠. 그쵸? 자, 그래서 얘는 뭐다? 과거 회상의 매개체다. 얘들아, 내가 어떤 사물을 보고서, 어떤 상황을 보고서 거기에서 과거의 일을 떠올릴 때 과거 회상의 매개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얘들아, 이런 게 만약에 선택지에 나온다. 자주 나올 거거든, 앞으로도. 이게 끝이 아니고 또 나오게 되면 앞뒤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앞에가 현재고 뒤에가 과거면 당연히 과거 회상의 매개체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 무화과. 자, 이 무화과를 어릴 때 까먹었대요. 자, 그게 현이와 순애의 앞날을 암시해준다. 이게 참 굉장히 매력적이야. 그치? 왠지 그럴 것 같아. 제목도 왠지 무화과 꽃은 언제 피는가 해가지고, 아, 그래. 무화과? 꽃이 없다는 뜻이지. 꽃이 없는 과일인데, 그런 거 보면은 현이와 순애의 앞날도 그렇다는 뜻 아닐까? 뭐 이렇게 굉장히 매력적이란 말이야. 그럴 때는 나머지를 봐. 나머지가 다 맞으면은 2번이 답인 거야. 근데 얘는 아니에요. 답이 아니야. 살짝 여러분이 헷갈리긴 하지만, 자, 지금 여기에서의 무화과는요, 이 작품 전체에서 무화과가 뭔지는 모릅니다. 작품 전체에서 무화과가 정말 현이와 순애의 앞날을 암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의 이 무화과는 단지 뭐야? 어릴 때 어떤 그 자기 과거 회상 속에 추억 속에 어떤 하나의 과일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무화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느낌이 없잖아. 사이 좋을 때 그냥 여기 사실 무화과가 아니면 어때? 다른 과일을 먹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 지문만 가지고는 이 내용을 떠올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2번처럼 말을 하려면 보기 같은 거를 줬어야 돼, 문제에서. 알겠지? 이것만 가지고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2번을 답으로 하셔야 돼요. 자, 3번 축축한 감정. 그치? 현이의 내면 정서고. 4번 개빵. 얘들아, 이거 주의해. 선생님 맨 처음에 이거 틀릴 뻔했어. 자, 이 개빵은 어떤 곳이에요? 어떤 곳이야? 자, 너 개빵 나올 거지? 그래, 갈게. 그 공간에 가서 얘네가 또 만났어. 거기 격이 없다라는 거는요, 얘들아, 격식이 없고 좀 허물없는 그런 아주 편한 장소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 갯방에서 얘네 둘이 만났을 때 편안하겠니? 안 편하겠죠? 그쵸? 자, 그래서 격이 없는 만남의 공간이야? 아니야. 아니야. 그런 공간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니네 이거 끝까지 읽었어? 선택지? 격이 없는 만남의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야. 자, 없다인데 보통 이렇게 안 쓰잖아요, 선택지를. 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 개빵? 격이 없는 만남의 공간? 아닌데? 하고 4번을 답으로 고른 친구들 분명 있을 거야. 그치? 선생님이 점쟁이가 아니라 선생님도 이렇게 했었거든. 처음에 헷갈렸었거든. 끝까지 읽으세요. 격이 없는 만남의 공간이 아니야.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간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4번도 맞는 설명이죠. 그쵸? 끝까지만 읽었으면 맞을 수 있었는데. 자, 마지막으로 5번 반대 방향. 현이와 순애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간다. 서로 어긋난 그런 관계를 나타내 준 거다. 2번 답 맞죠? 그쵸? 자, 마지막으로 8번 보자. 자, 8번을 보시면은요. 가나다라. 자, 가나다라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먼저 1번 봐봐. 토착어의 풍부한 구사라고 돼 있죠. 자, 토착어의 풍부한 구사? 토착어가 뭘까요? 자, 토착어라는 거는 얘들아, 자, 선생님이 오늘 개념 여기서 하나 들어가고 갈게. 자, 오늘의 개념 이겁니다. 토착어, 향토적 어휘, 방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토착어라는 거는 어떤 지방, 어떤 그 시골, 그 어떤 지방의 고유한 어떤 문화를 보여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향토적 어휘라고 해서 뭔가 좀 농촌이라든가 어촌이라든가 이런 시골에 관련된 단어들 아니면은 방언, 사투리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토착어의 구사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토착어를 구사하고 즉 향토적 어휘나 방언을 구사하게 되면 굉장히 어때? 생생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렇죠? 정말 그 장소에 있는 것처럼 작가가 정말 그 모습을 보고 쓴 것처럼 생생한 느낌이 있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런 생생한 느낌을 더해주는 것 중에 하나로 또 뭐가 있냐? 구어체의 사용이 있어요. 이 구어체라는 거는 뭐냐? 우리가 글을 쓸 때 그 말투와 말을 할 때 말투가 다릅니다. 말을 할 때 말투가 구어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상적으로 얘기를 할 때 쓰는 말투와 뉴스에 나오는 말투랑 약간 다르죠. 그렇죠? 뉴스는 구어체보다 문어체에 약간 더 가까워요. 구어체로 바꾼다 하더라도. 그래서 뭔가 뉴스를 보면 딱딱하고 좀 이렇게 내가 되게 친숙함이 안 느껴지고 이러잖아. 그치? 자, 그래서 구어체를 사용해도 생생한 현장감이 전달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개념, 토착어, 향토적 어휘, 방언, 구어체 얘네들은 생생한 현장감을 전달한다라는 점에서 묶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지문에서 가 해당됩니까? 시골 있어요? 없어요. 그런 내용 없죠. 방언, 사투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날지 가는 X. 자, 그 다음에 나, 거창하거나 극적인 사건은 잘 다루지 않는다. 지금 여기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막 거창합니까? 만약에 주인공이
현이가 아니라 현이 남편이었다면 거창했겠지. 그치? 정치적으로 막 격동기에 막 잡혀가고 막 난리나. 그치? 모래시계 막 이런 드라마야. 근데 여기는 지금 그런 사건이 아니라 그냥 두 여자 사이의 어떤 감정 싸움? 이런 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치? 그냥 일상적인 두 사람의 감정 싸움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야? 이 거창하거나 극적인 사건을 다루지 않는다에 포함될 수 있겠죠. 나는 맞아. 그치? 자, 그 다음에 다 보세요. 해학적 문체. 안 되지. 해학적 문체는 웃음이 들어가 있어야 돼. 웃겨? 이거 읽고? 안 웃겨. 다 안 돼. 자, 그 다음에 라.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 있죠? 각박하죠? 그쵸? 친구들이 권력을 얻게 되면서 거만해졌죠? 자,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가 있지만 그걸 아주 날카롭게 막 공격하니? 저러면 안 되는데 막 난리나? 아니지, 그치? 살짝 보여주고만 끝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와 라를 골라준 3번이 답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현대소설 1 봤어요. 자, 어때요, 여러분? 할만하죠? 그렇게 어렵지 않지? 그치? 자, 선생님이 어떻게 읽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인물의 성격 어디서 찾아와야 하는지, 시점 어떻게 찾는지 다 얘기해줬습니다. 처음부터 되지는 않아.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아. 하지만 여러분, 하나하나 하다 보면 분명 언젠가 진짜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까? 올 거야. 알겠지? 자, 다음 시간 현대소설 2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한번 읽어보고 문제 풀어보고 오도록 하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